은 노인들의 삶에 몰래 침입하여 한순간에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괴자, 노인들의 활기찬 삶을 무참히 파괴하는 고약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다공증이죠. 뼈는 무척이나 딱딱한 물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 탄력성이 있습니다. 몸에서는 뼈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낡은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작업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처럼 조골세포가 뼈를 새롭게 만들고 파골세포가 낡은 뼈를 제거하는 과정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별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뼈는 매일 조금씩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새롭게 단장하는 작업은 잘 안 되고 낡은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 결과 뼈 속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빈틈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으신데 사실 골다공증은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가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검게 보이면서 뼈 밀도가 낮아진 것이 보입니다. 환자분은 대체로 저 정도로 뼈가 약한데 통증이 반드시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약해진 것뿐이지 통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골다공증의 특징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골다공증은 노인들의 삶에 몰래 침입하여 한순간에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 통증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골절이 생길 때죠. 골다공증으로 가장 골절이 잘 생기는 부위가 고관절과 척추입니다. 노인은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계단에서 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노인에게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요즘 수술하는 기법이 많이 발달되고 재활치료도 많이 하므로 예전보다는 확실히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다시 걷지 못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분은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물론 갈비뼈 골절은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골절이 회복될 때까지 한동안 보조기를 착용하고 안정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근력이 더 떨어지면서 삶이 한풀 꺾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노인들이 골절로 인해 활동이 떨어지게 되면 신체적 능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도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결국 치매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치매는 노인들이 뇌졸중이나 암보다도 더 피하고 싶어하는 질병이죠. 이제까지의 나와는 또 다른 나가 된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요. 골다공증을 맨발로 극복한다. 접지를 통해 골다공증이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골다공증의 지표로 본 것이 소변 안에 든 인산입니다. 인산은 뼈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혈액이나 소변에서 인산이 많이 배출되면 뼈 안에 있는 인산 성분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골다공증이 생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좀 섣부른 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이 실험이 그렇게 확실하고 직접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산 배출량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골다공증의 간접적인 지표인 인산 배출이 줄어들었다고 반드시 골다공증이 좋아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접지 실험이나 맨발 걷기로 골다공증이 좋아졌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비교 대조군을 잘 설정하고 골다공증의 지표로 실제 골밀도 검사 결과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실험 설계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서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직접 실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착한 염증이라고? 염증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이 기회에 좀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오신 환자분을 초음파로 검사하다가 힘줄 주변에 염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힘줄에 염증이 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정말요? 라고 화들짝 놀라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깨 근육이 뭉쳐서 뻐근한 통증이 있는 분이 내가 진찰도 하기 전에 지레 짐작으로 선생님 저는 염증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깜짝 놀라는 분도 짐작으로 의뢰 염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모두 염증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염증 반응은 원래 우리 몸을 지키는 매우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조직이 손상되거나 내 몸에 해가 될 만한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올 때 염증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 속에서 매우 취약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염증 반응이 없다면 인류는 확실히 지금과 같은 수명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을 방어하는 중요한 면역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은 낡거나 파괴된 자기 세포의 찌꺼기나 해로운 물질이 있는 곳에 공병대와 경찰이 함께 가는 것과 같습니다. 파괴된 곳으로 찾아가서 복구하는 공병대이자 선량한 자기 세포에게 위협이 되는 침입자를 잡아가는 경찰이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그러니 염증 과정은 발달된 생명체의 수호천사와 마찬가지인 셈이죠. 못된 염증, 이렇게 정상적인 염증 과정이 어쩌다 지금은 이렇게 고약한 존재처럼 취급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변에 넘쳐나는 염증 유발 사건과 염증 유발 물질들 때문입니다. 담배, 술, 각종 살충제, 환경호르몬,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오염된 공기, 오염된 먹거리, 과도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염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염증을 쉽게 유발하는 환경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그에 비해 염증을 해소해주는 항염증 음식은 거의 잘 섭취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지름을 날려버리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멀고 가벼운 즐거움을 찾게 하는 별로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폰 사용은 매우 가까운 셈이죠. 지속적인 염증 유발 환경에 노출되면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건선 이런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불면, 우울, 집중력 저하, 치매 이런 뇌의 문제, 심지어는 상당수의 암도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도 염증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런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 달라서 일반적인 검사로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급성염증은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는 등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만성염증은 이런 분명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만성염증은 때때로 아주 모호하고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오랜 기간 천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런 만성염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피는 의사들은 대체로 기능의학을 진료에 접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검사 중에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해서 만성염증을 확인하거나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맨발로 만성염증을 날려버린다. 맨발 걷기나 접지를 하면 염증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는 몸에 염증이 있으면 빨갛게 표시되는데 이것은 체온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만성적인 통증으로 발에 염증이 있어서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고 나면 온도가 높게 나왔던 환자가 접지를 한 뒤에 염증이 감소하고 체온도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양한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성염증은 온갖 질병의 뿌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연구는 소규모 연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따라서 대규모 실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연구 실험 설계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 급성염증이나 만성염증이나 관계없이 통증과 염증 부위가 일치하고 체열 검사로 온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 후 접지를 한 그룹과 접지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서 접지를 했을 때 얼마나 해당 부위의 온도가 낮아졌는지 대규모 실험을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대규모 연구로 접지의 염증 감소 효과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의사나 환자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접지 효과 중에서 의료에 접목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상처 회복 효과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당뇨가 있는 분은 맨발 걷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는 당뇨 환자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아서 인슐린을 고용량으로 써야 되는 분들이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어서 감각이 둔한 분들이라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당뇨발은 의사도 끔찍하게 싫어하는 병입니다. 당뇨가 심하거나 오래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도 손상을 받습니다. 이런 분은 감각이 무디기 때문에 상처가 나도 금방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치된 상처라도 면역 상태와 혈액순환이 정상적이라면 회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는 상처가 깊이 파고드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악화된 상처 부위를 수술해서 잘라내야만 합니다. 아주 끔찍한 당뇨의 후유증이죠. 물론 당뇨발이 있는 분에게 맨발로 아무데서나 걸으라고 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분은 바닷가 모래사장이라든지 동네 놀이터 모래사장과 같이 매우 안전한 바닥을 선택하고 바닥이 충분히 안전한지 살피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심한 분은 상처가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이나 복숭아뼈 주변으로 상처가 잘 나게 되죠. 한 사례 연구 논문의 주인공은 당뇨를 가진 84세 여성입니다. 새로 산 부츠를 신었다가 몇 시간 만에 좌측 발의 바깥쪽 복숭아뼈 주변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당뇨가 심했던 환자의 상태 때문에 물집은 금방 개방된 상처로 바뀌었습니다. 상처를 전문적으로 보는 센터를 여러 군데 방문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상처는 잘 낫지 않았습니다. 센터에서 검사 결과 다리의 혈액 흐름이 심각하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논문에 나오는 이런 초기의 모습은 개방성 상처도 문제지만 발 전체의 피부도 창백하고 거칠어 보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워낙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통증도 있어서 걸을 때 절뚝거리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자는 30분 동안 접지 패드에서 접지를 한 후에 통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매일 30분씩 접지 패드에서 접지를 한 후에 일주일 지난 시점의 사진입니다. 처음에 비해서 피부도 다소 윤기가 있어 보이고 상처가 상당히 아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벌써 통증도 80% 정도는 좋아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걸을 때 절지도 않았습니다. 이 그림 마지막 모습은 접지를 한 지 2주 뒤의 발의 상태입니다. 피부의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고 통증도 전혀 없고 상처도 거의 아물었습니다. 상처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치료를 해도 낫지 않던 당뇨발을 가진 환자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완전히 좋아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것도 전문가의 처치가 아니라 접지만으로 가능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지구가 의사 역할을 한 셈이라고나 할까요? 깊은 상처도 이틀 만에 호전된다. 논문의 또 다른 사례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명한 자전거 대회에 참가했다가 자전거 휠에 다리를 다친 사람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한 상처를 입고 당일 병상에서 접지 패드를 붙이고 치료를 받는 장면에서는 상처가 깊고 주변으로 상당한 부종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지를 한 뒤 하루 만에 어느 정도 상처가 회복되어서 둘째 날 바로 다시 대회에 복귀했습니다. 이틀 뒤의 상처는 거의 다 아물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종도 상당히 회복되고 상처가 꽤나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접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처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논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좀 더 대규모 사례를 모집해서 상처 회복에 대한 효과를 통계적으로 증명한다면 수술 후에 회복하는 환자들이나 화상 및 큰 외상을 입은 많은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깊은 화상을 입은 분은 상처를 한 번씩 소독할 때마다 환자도 치료하는 의사도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상처가 접지만으로도 빨리 회복될 수 있다면 그분들의 괴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효과에 대해서도 정밀하고 잘 통제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맨발로 걷기만 해도 풋코어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발바닥이 지면과 만날 때 더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것도 접지력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접지는 전자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을 단단하게 붙잡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발로 땅을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나뭇가지를 붙잡듯 발가락으로 땅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잘 넘어지지 않고 발목을 삐끗하는 일도 줄어들겠죠. 맨발로 다양한 땅과 만날 때 접지력이 커지고 우리는 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발에서 시작하는 이 단단함은 우리 삶의 전반에 안정감을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인류의 어머니와도 같은 지구와 직접 연결되어 에너지를 공급받는 셈이니까요. 이렇게 맨발 걷기가 익숙해지신다면 적당한 땅을 골라서 맨발로 달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달릴 때 무엇이 좋아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맨발로 달리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몇 년 전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맨발로 달리는 것과 신발을 신고 달리는 것이 발 근육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만들어서 맨발로 걸을 때와 신발을 신을 때 발에 가해지는 힘을 비교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긴 발가락 굽힘근은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을 굽히는 근육입니다. 긴 엄지 굽힘근과 긴 종아리 근육 등 모든 근육이 맨발로 달린 그룹에서 신발을 신은 그룹보다 더 힘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맨발로 달리면 발의 모든 근육에 다 힘이 많이 가해지니까 발의 힘이 좋아질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만 맞는 내용입니다. 실제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V 제작진은 앞의 3가지 근육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로 보시면 맨발로 걸을 때와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발 근육에 가해지는 힘의 차이가 각각의 근육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검게 표시한 그래프가 맨발로 달릴 때 근육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앞의 3가지 근육은 맨발로 달릴 때 더 활성화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엄지발가락을 포함해서 발가락과 발등을 위로 들어 올리는 근육들, 이런 근육들은 신발을 신었을 때 더 많은 힘이 가해집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맨발로 달릴 때 발을 땅바닥에 딛고 누르는 힘은 더 커지고 발목과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힘은 더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맨발로 달릴 때 발바닥의 근육들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커지면서 풋코어 강화 효과와 지압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바닥 쪽의 근육들은 더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근육도 강해집니다. 또한 지면을 누르는 힘이 커져서 발바닥에 분포된 반사점들을 자극하고 우리 몸 각 부위의 장기의 기능을 회복하게 돕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지압 효과는 완전한 기전이 다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전신적인 회복력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사점의 존재가 아직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 해도 발바닥 근육의 강화로 정맥 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발가락과 발목을 위로 젖히는 힘은 좀 적게 들수록 보행과 달리기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은 단순히 맨발 걷기를 하면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기보다는 지면을 누르는 힘이 세지고 그 결과 풋코어 근육이 강화되어서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보행에 관하여. 자연스러운 보행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과 같은 신발이 나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걸었을까요?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로 온통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뿐인 도시 환경이 아니라 원래 흙길이나 산길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걷고 달렸을까요? 일반적으로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것을 정상적인 보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다고 되어 있죠.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짝 마른 체격의 아프리카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맨발로 도로를 사뿐사뿐 가볍게 달리는 장면은 충격적으로 보일 만큼 아주 특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던 에티오피아 출신의 무명 선수가 수많은 관중과 기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으로 가장 먼저 들어섭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도 그는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고 여유 있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2연패에 빛나는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그는 한때 조국을 옥죄었던 지배자의 나라 심장부에서 맨발로 뛰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운동화를 신으면 발 뒤꿈치가 바닥에 먼저 닿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맨발일 때는 어떨까요? 맨발로 달릴 때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는다면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맨발로 달리는 아베베 선수를 보면 앞꿈치부터 먼저 바닥에 닿습니다. 맨발로 달리기를 하면 앞꿈치부터 먼저 닿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아베베 선수가 맨발로 달릴 때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았다면 아마 그는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뒤꿈치부터 닿아도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지만 맨발일 때 뒤꿈치부터 닿으면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맨발로 달리면 앞꿈치로 착지하는데 이것은 신발을 신고 달릴 때 뒤꿈치로 착지할 때에 비해서 충격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우리 조상이 초원에서 다른 동물을 사냥하며 살아갈 때 가졌던 유리한 점은 오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이나 창으로 동물을 사냥할 때 상처를 입은 동물은 그 자리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은 상태로도 열심히 도망가죠. 물론 건강할 때보다는 느릴지 몰라도 사피엔스보다는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털이 없는 사피엔스의 그 특별한 생존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바로 오래 달리기죠. 순간적인 속도는 사피엔스가 다른 동물보다 별로 빠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린 편에 속하죠. 그러나 오랫동안 달리는 능력만큼은 지구 최강입니다. 몇 시간씩 달릴 수 있는 동물은 지구에서 사피엔스가 독보적입니다. 맨발로 초원에서 우리 조상은 상처 입은 동물의 뒤를 쫓아서 오랫동안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우리 몸 DNA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 인류는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안락한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 조상이 생존을 위해 축적해둔 소중한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맨발로 달리면 발목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수직 지면 반발력이라는 것은 발이 땅에 닿을 때 우리 몸에 주는 충격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 맨발로 달릴 때 신발을 신는 것보다 오히려 충격은 덜 합니다. 맨발로 더 단단한 후반전의 삶을. 인생의 전반전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공부를 잘 하거나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뭔가를 해내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성과를 이뤄냅니다. 그러나 이 버릇이 후반전까지 이어지면 곤란합니다.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듯 신입사원 때 밤을 새우면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듯이 인생의 후반전에도 그런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르게 됩니다. 저는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환자분께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 후반전의 승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를 잘 쓰는 사람이다. 실제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분의 골반은 뒤로 기울어져서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종아리 근육도 모두 약해집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면 삶의 활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 좌골신경통, 무릎 관절염, 온갖 근골격계 통증이 그 뒤를 따릅니다. 물론 엉덩이 근육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엉덩이 근육만 튼튼하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쉽게 약해지는 대표적인 근육이고 그 근육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상체가 멋있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다면 후반전에서는 상체보다는 하체가 튼튼해야 삶이 빛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 어르신이 환갑을 맞이하면 굉장히 큰 사건이어서 동네에서 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 인생의 하프타임은
30살이었죠. 30대부터 후반전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말 그대로 100세의 시대여서 하프타임이 50살입니다. 50대부터 후반전을 뛰어야 하는 셈인데 후반전 경기의 승자는 하체가 튼튼한 사람들입니다. 전반전에 상체의 힘으로 폼나게 다니고 머리를 많이 써서 득점을 했다 하더라도 하체가 약하면 후반전 경기를 끝까지 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후반전 경기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다른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것을 벤치에서 그냥 지켜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부상으로 교체되어 들것에 실려 나오거나 체력이 떨어져서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축구는 전반전에 골을 많이 넣어 놓았다면 최종 경기의 승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최종 승자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치지 않고 그라운드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후반전에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죠. 이제 후반전을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게 하는 하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을 지나 앞발까지 뻗은 족저 근막은 발의 아치를 지탱하면서 발의 안정감과 걷거나 달릴 때 효율을 높여줍니다. 좀 더 쉽게 빨리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족저 근막이 얇은 막으로 이어지면서 뒤꿈치에서 아킬레스 힘줄과 연결되고 아킬레스 힘줄은 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육은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과 연결됩니다. 햄스트링 근육은 좌골에서 골반의 다양한 인대와 만나고 이것이 엉덩이의 다양한 둔근 그리고 천골과 척추에 안정감을 주는 다혈근과 같은 근육들과 차례차례 이어집니다. 이렇게 근육들이 그 기능에 따라 기차가 연결되듯 근막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달리면 푸코어 근육이 좋아지는 것뿐 아니라 종아리의 근육도 함께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사슬처럼 이어져 기능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 골반과 척추의 코어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척추 기립근의 활성화도 유도하므로 맨발 달리기에는 하체의 전체적인 근력을 한꺼번에 트레이닝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인생의 후반전에 다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전반전부터 맨발 달리기를 한다면 전반전의 삶을 머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몸을 활용하면서 좀 더 폭넓은 시선을 가지고 창의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미국의 유명 사립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에 와서 처음 하는 것이 걷고 달리는 등의 운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책을 펴고 문제를 풀도록 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능력도 상당 부분 육체적 능력에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그렇게 강조하는 창의력도 책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지적 능력과 창의력의 상당 부분은 몸을 움직이고 자연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낯선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삶의 여백이 있을 때 창의력은 길러집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는 산책 중에 떠오른 영감을 따른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많은 과학자들도 운동이나 악기 연주를 하면서 핵심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나갔습니다. 몸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의자에 앉아서 머리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너무 멀리 갔군요. 다시 후반전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맨발 달리기로 발부터 엉덩이,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서 인생의 후반전도 종료 휘슬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그라운드를 마음껏 누비며 풍성하고 단단한 삶을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맨발로 달리면서 유산소 운동 효과까지. 인생의 전반전에는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실제 저는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면서 몸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신부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 시절엔 그랬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기백도 좋은 것입니다만 후반전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가 봐서 멋진 모습이 더 좋습니다. 어차피 남들의 눈에는 내 외모가 눈에 더 잘 띌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이제는 아깝게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면서 조각 같은 몸매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에너지도 별로 없습니다. 가끔씩 마음먹고 헬스장에서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근력 운동을 한 적도 있지만 꾸준히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맨발 산책과 맨발 달리기입니다. 천천히 맨발 산책을 하면서 내면을 돌아보고 명상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반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맨발 달리기를 합니다. 꾸준히 계속 달려도 좋고 걷다가 뛰기를 교대로 반복해도 좋습니다. 저는 제대로 마음먹고 뛰면 한 4km 정도를 맨발로 달립니다. 짧게는 500m 정도만 달리기도 합니다. 후반전을 살아가는 저에게 이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면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선호합니다. 물론 시간이 난다면 유산소 운동과 함께 맨손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하죠. 유산소 운동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하체 근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후반전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은 비단 심장 그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포함해서 우리 몸 전체적인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산소 운동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특별히 저는 고지혈증이 잘 걸리는 체질이라서 더욱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맨발 걷기만으로 혈압이 10에서 30 정도 낮아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심장과 혈관도 튼튼해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고혈압이 없더라도 평소에 맨발 걷기와 달리기로 꾸준하게 심혈관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발로 풍부한 감각을 회복하다. 인간의 신경계는 뇌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가 있고 나머지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맨발 걷기가 어떻게 운동신경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감각신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흔히 감각이라고 하면 오감을 떠올리실 겁니다. 눈, 귀, 코, 혀, 피부 이 5가지가 모두 감각기관이죠. 인간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에 무언가가 닿거나 눌리는 등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합니다. 사실 귀는 하나의 감각기관이지만 투잡을 띄고 있습니다. 듣는 기능뿐 아니라 평형 감각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6가지 감각 중 하나라도 없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는다면 인간의 생존은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이런 감각기관에 이상이 있을 때도 안경, 보청기 이런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보조해 줍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6가지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6가지 감각에 이상이 있다면 누구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아채기 어려운 감각이 2가지 있는데 하나는 고유수용성 감각이고 두 번째는 내수용 감각입니다. 맨발 걷기로 균형 감각이 좋아진다. 맨발로 걷게 되면 고유수용성 감각이 깨어나면서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고유수용성 감각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위치와 자세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바닥에 닿을 때 그 바닥이 울퉁불퉁한지 매끄러운지 폭신폭신한지 이런 것들을 다른 그 어떤 신경보다도 빠른 속도로 뇌에 전달합니다.
통증 신호보다 거의 100배 가까이 빠르게 신호를 전달합니다. 뇌에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발에 얼마나 힘을 주어야 할지, 다음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정하고 발걸음을 조절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뿐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알아채기도 전에 계산되고 처리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면, 팔을 뻗어서 숟가락질을 할 때마다 또 생각하고 계산해야 한다면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플 것입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들은 달리다가 몸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슛을 날리곤 하는데, 이런 분들은 고유 수용성 감각이 발달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다발은 속도도 빠르지만 양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감각신경계가 바로 고유 수용성 감각입니다. 그만큼 의식적으로는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감각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안해서 걷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발에 얼마만큼 힘을 주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쉽게 넘어지고 말 테니까요. 맨발 걷기를 하면 이렇게도 중요한 고유 수용성 감각이 좋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맨발로 걸으면 밸런스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은 맨발로 많이 걸으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 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의 정도를 조절하거나 신체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팔다리 운동을 조절한다든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모두 고유 수용성 감각이 하는 일이죠.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주름이 지듯이 신경도 퇴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고유 수용성 감각도 함께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 떨어지면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집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맨발로 걷는 것입니다. 맨발로 다양한 바닥면과 접촉하면 감각이 풍부하게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감지하는 감각의 양과 질의 면에서 신발을 신는 것과 맨발로 걷는 것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발바닥이 그동안 무시되었던 고유 수용성 감각을 깨우면 밸런스가 좋아지고 노인의 낙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꾸 넘어진다고 가만히 앉혀놓으면 근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치매가 빨리 옵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서라도 맨발로 땅을 디디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저도 위험하다면 처음에는 맨발로 서 있는 정도만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팡이나 워커 같은 보조기가 있죠. 그런 보조기를 잡고라도 맨발로 서 있는 정도만 해도 고유 수용성 감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맨발로 서 있기에 좀 적응이 되신다면 그 후에는 보조기를 이용해서라도 꾸준하게 맨발로 걸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맨발로 걷는 사람들 일부는 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까지 사용합니다. 네 발로 잔디밭 위를 걷습니다. 무릎까지 사용해서 최대한 지구와 접지하는 면적을 늘리는 셈이죠. 바닥의 감각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는 분이라면 이렇게 네 발로 몸을 지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걷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낮추어서 네발 기기를 하는 셈이죠.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접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심신의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로 속이 편해진다. 맨발 걷기를 하면 내수용 감각이 안정화되면서 속이 편해집니다. 내수용 감각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감각. 이것이 바로 내수용 감각입니다. 심장, 폐, 위, 소장, 간, 대장 이런 다양한 장기가 어떻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혈관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내수용 감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 정체성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귀로 어떤 것을 듣고 또 균형을 잡고 코로 어떤 냄새를 맡고 입으로 어떤 맛을 보고 손으로 어떤 촉감을 느꼈는지 이런 감각이 모두 자신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셈이죠. 이런 감각이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모여서 기억이 됩니다. 내 머릿속에 온통 나쁜 기억들만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척이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야생에 던져진 동물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기억과 뿌듯한 기억이 많다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한 곳이고 나는 이 지구별의 소풍을 나온 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억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런 5가지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6가지의 감각이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6가지의 감각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감각이 바로 뇌수용 감각입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이런 다양한 감각을 받아들이는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뇌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뇌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인식도 있지만 그것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각을 처리하여 자신의 삶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하는 센터에 해당하는 뇌에 대해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은 뇌로 모이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더 가중치를 두어서 꼭꼭 저장해 놓습니다. 반면 자신을 위협하지 않거나 큰 기쁨도 주지 않는 고만고만한 정보들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정보라도 내 삶의 목표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과 저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20대 청춘 남녀가 화창한 날씨에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납작하게 생긴 금빛 오픈카가 꽤나 큰 소리를 내면서 지나갑니다. 남자는 오픈카의 날렵한 모양과 색깔, 스피드 등 자동차의 모든 속성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 정보가 뇌의 깊숙한 부위에 마치 조각칼로 목판을 파내듯이 각인됩니다. 반면 여성에게는 자동차의 속성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글라스를 낀 채 조수석에 앉은 여성이 가지고 있던 큼지막한 명품 백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극에 노출되어도 각자의 삶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은 감각 정보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등록합니다. 그러니 같은 곳에서 같은 장면을 보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각은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기억과 생각,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의 감정 상태에 따라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전혀 다르게 왜곡해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얼마만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우리 뇌수용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 뇌수용 감각에 이상이 있다면 왜곡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 폐, 위, 소장, 방광 이런 장기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감정 상태는 요동칩니다. 물론 미세한 변동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몹시 불안해집니다. 심할 때는 생각하는 뇌, 전두엽이 거의 작동을 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잠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깼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다가 느려지기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심장 뛰는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온통 신경이 심장으로 쏠립니다. 다시 잠을 청하기가 어렵고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에서 날아다닙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이 상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여행을 갔다가 낯선 향을 풍기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매큼한 끝맛 때문에 현지 언어로 쓰여서 브랜드명을 읽을 수조차 없는 병에 담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아랫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창자가 마치 마른 논에 문을 대는 양수기 모터 돌아가듯이 막 소리를 내면서 빨리 움직입니다. 속이 뒤틀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두리번거리며 화장실을 급하게 찾는데 화장실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는 올 스톱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외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뇌수용 감각은 평소에 자율신경계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잘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경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신경 안 쓰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신경계가 내수용 감각의 정보 중에서 적절히 무시할 것은 무시하고 의미 있는 정보라면 나의 의식으로 정보를 보내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좀 조절을 합니다. 이런 자체 조절 시스템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체는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데 쓰는 에너지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이 자율신경계에 배정합니다. 즉, 자율신경이 내수용 감각과 조화를 이루어서 내부 장기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생활 목표는 가계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 살펴보면 그 가정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금과 자동차 연료비, 유지비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간다면 자동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쓴다면 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가정입니다.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큰 지출이라면 주거에 큰 관심을 두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자율신경과 내수용 감각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내수용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수용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속이 불편해. 이렇게 말할 때 이 속이라는 것이 위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심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창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내부 장기 여러 개를 포함하는 표현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해당하는 내부 장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호를 받아들이는 뇌가 다른 정보를 처리하느라고 과부하가 걸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먹질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면 이틀이나 3일간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것도 있지만 혹여나 문제에 집중하다가 긴장감이 내수용 감각에 이상을 일으킨다면 시험을 망치거나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속이 불편하다고 할 때는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부 장기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내수용 감각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내수용 감각이 안정되지 않을 때 자율신경마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내수용 감각과 자율신경의 안정을 함께 되찾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